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어제 있었죠. 그런데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여야의 당권 레이스 이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는 났지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는 이미 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뭐 일단 그 장관 안 하기로 했으면 마무리된 걸로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이 의원직까지 물러나라는 거는 이제 다분히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고요. 물러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물러날 것 같고요. 네.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갑질,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했다. 그래서 장관은 못한다. 그건 맞는데 이 정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가지고 의원직을 관둬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무리한 얘기고요. 당장 이게 좀 이렇게 역공을 받더라고요. 지금 대표 권한대행 정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 2021년에 그 재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당직자를 정강이로 막 걷어차고 욕을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탈당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 또 슬그머니 복당을 했습니다. 뭐 그게 훨씬 심한 거 아닌가요? 그때 의원직 본인이 사퇴 안 했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보고 사퇴하라. 이건 좀 과유불급,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의 날도 세웠는데 어쨌든 이제 강선우 의원 건은 지금 현재에서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나 이제 여진 우리가 그 지금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는 건 정치 공세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요걸 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정도의 그 수없는 갑질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의원들의 갑질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드러난 경우는 지금 강선우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을 저러면서도 계속 하는 거는 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인 건 맞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힐 만한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지는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익명 게시판 있잖아요. 국회 네. 직원들이나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에 뭐 추가 갑질 폭로 뭐 이런 게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이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강선우 의원 건은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네. 그 익명 게시판에 실제로 다른 의원 사례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의원이 보좌진을 머슴처럼 부리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제도 개선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거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강선우 의원 건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 인사 난맥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다 합치면 한 4명 정도 낙마를 한 셈이죠. 네. 고위공직자 중에. 네. 예, 대통령실 비서관을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4명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 그 자리의 적합성 때문에 좀 낙마한 사례예요. 민정수석이 공직 후보 검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리가 많아갖고 되겠어? 이렇게 낙마했고요.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총괄하는 분인데 표절 뭐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강선우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약자 보호가 굉장히 그 부의 중요한 임무인데 갑질 이건 곤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 검증을 뭐 좀 잘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대통령의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과거에 대통령 주위에 참모를 하면서 인사검증을 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대통령이 그런가?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 그러면 뭐 한번 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갔다 다시 가지고 와서 이게 좀 잘하면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내정 발표를 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낙마하거나 아니면 낙마를 안 시키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이 맺고 끊는 게 좀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모들 의견도 잘 들어야 되고요. 이번에 네. 강선우 의원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참모들 추천이 이제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이제 거르는 최종 판단 어차피 이제 뭐 대통령의 몫일 텐데. 근데 지금 일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지명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검증은요 그냥 거의 통과 이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거. 왜냐하면 그 밑에 인사검증팀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밀고 있구나라고 하면요. 웬만한 거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면 네. 보고조차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여론의 역풍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과거부터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한테 저희는 취재를 많이 해봤잖아요. 제대로 모시는 거는 정말 정직하게 대통령한테 자기가 파악한 바를 보고해서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네. 역대 그런 사람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만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네. 인사혁신처장. 이게 과거에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전부 다 계정 자체를 폐쇄해 버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미 다 캡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자리의 적합성에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자유분방하게 막 했던 이런 분인데 이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장을 네. 맡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건 공직사회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경질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보다 이제 철저한 검증과 이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완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 의원의 사퇴가 이제 전당대회의 변수로 또 작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박찬대 의원이 강 후보자 사퇴 전에 약 17분 전이라고 하는데 SNS를 통해서 사퇴를 이제 촉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까지 번진 상황인데 정청래 의원 측은 박 의원의 요구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 사안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요.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얘기한 게 어제 오후 2시 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올린 게 3시 한 40분, 30분 요 사이입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하고 한 1시간 후쯤에
거기에 박찬대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죠? 3시 그렇죠. 한 30분쯤에 올렸고 네. 그다음에 그 3시 한 47분쯤에 강선우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퇴한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말대로 이미 2시 반에 강선우 의원은 사퇴한다고 대통령실에 통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시간 뒤쯤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올렸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 통보한 걸 알고 올렸느냐 모르고 올렸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고 박찬대 의원 본인도 부인하고는 있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박찬대 의원한테 그걸 귀띔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약간 좀 선수를 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내가 정청래 의원보다는 한 수 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교감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명심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것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 흘러가는 건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이런 정도의 약간의 간접적인 뭐 추정 뭐 이런 것들이 네. 표를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결정적으로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네. 초반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미 2번의 이제 경선 결과 발표에서는 압승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번 주에 호남 경선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다 네, 미루고 원샷 경선으로. 8월 2일로 원샷 경선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든 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세를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대세는 정청래 의원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박찬대 의원의 평소 정포물을 보아서 이걸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잘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승부수를 건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사후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박찬대 의원이 모르고 올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직후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미리 알았던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를 받는 측면이 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안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2시 반에 연락을 받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주요 수석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다. 예, 일단 네. 박찬대 의원은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굳은 일을 좀 해줄 수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대의원들한테 뭐 조금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판세를 뒤집을 만한 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양쪽 진영의 대략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판세의 뭐 대세는 역시 지금 정청래 의원이라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많이 앞서 있죠. 이제 얼마나 추격하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 건으로 해서 뭐 역전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네. 양쪽이 공통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2일에 이제 최종 결판이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좀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닌 현장에서 보수 쇄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고심 끝에 이제 불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역시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전당대회 때 아무것도 안 한다?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현장에서 보수 쇄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게 뭐 역할을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김문수 전 후보가 그냥 대표로 선출되겠죠. 8월 22일에.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안철수, 조경태 네. 이런 분들은 한동훈 전 장관이 좀 지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당원들 분위기나 의원들 분위기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할 것 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는 쪽으로 급속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쇄신이 현재는 어렵다. 내가 대표가 되도록. 본인 설명은 네. 지금 특검도 한창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내가 출마하면 내가 대표는 될 자신이 있지만 이 특검이나 이제 이 와중에 내가 이 당을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나올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불출마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 친윤의 뭐 잔재가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쇄신 혁신은 어려울 거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뭐 아니 그 이유.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 혁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 대표를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저는 왜 안 나왔느냐? 뭐 본인이 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미 그 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네. 본인의 출마 문제는 그 가능성이 별로 낮다고 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를 저는 허락했다고 보거든요. 네. 한동훈계에서 2명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뭐 무슨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뭐 그다음에 뭐 친윤이 뭐 어쩌고 특검이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막고 이 당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표가 돼야지 대표가 안 되고 그냥 일개 평당원으로 있는데 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네. 수사학적인 얘기고요. 네. 뭐 대표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불출마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김문수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8월 22일까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고요. 네. 거의 한 달 네. 남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결국은 대선의 연장전 그림으로 가잖아요. 네. 그걸 과연 국민의힘 그랬을 경우 이제 변화, 혁신 뭐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요. 국민의힘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것도 반전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네.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걸 선택을 할까? 좀 두고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거의 떼어놓은 당상인처럼 얘기하는 네.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 근데 그게요, 뭐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가 사실 아쉬운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계엄 이후에 탄핵 파면당했고 대선에서 참패했죠. 그래서 이 보수를 좀 재건하고 국민의힘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떠나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불출마하는 걸 보고 제가 인상 비평을 하자면 좀 약간 비겁하구나. 이게 정치인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다. 이럴 때는 승패 관계없이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참 좀 아쉽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상황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예, 저는 그렇게 가장 봅니다. 유력해 보이고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김문수 전 후보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그 당원들의 가능합니까? 뜻이 더 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권 레이스에 이제 불참을 선언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찬탄, 반탄 대결 구도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 논의를 위해서 이제 두 차례 의총이 열렸는데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대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초선의 뭐 주진 의원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뭐 쇄신 혁신 포함해서 뭐 전대 상황 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좀
첨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기자들이 흔히 뭐 찬탄, 반탄, 대결 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물론 뭐 그 중에는 찬탄 세력도 있고 반탄 세력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장동혁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은 어느 한쪽으로 또 그 단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저는 찬탄 반탄과 같은 극단적인 양쪽 극단의 후보보다는 네. 찬탄도 아니고 반탄도 아닌 절반 정도가 섞인 후보가 변화, 혁신, 개혁 뭐 이런 걸 내걸고서 대표에 도전했을 경우에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2019년에 그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듯이 오히려 그런 그 과감한 변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으로 보자면 찬탄도 반탄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후보가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네. 그 뭐 장동혁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 정도가 그 중간지대 쪽에 저는 가깝다고 보고요. 네. 아니면 뭐 이제 아주 청년층, 젊은 층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든가 네. 김재섭 의원이 나온다든가 뭐 좀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초선 젊은층 중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최 의원 말씀에 한 절반 정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장동혁, 주진우 의원은 그냥 친윤석열 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반대로 된 겁니다. 초대선 중에 좀 도전자는 좀 혁신, 내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친윤석열 성향의 뭐 주진우, 장동혁 이런 분들이 나가서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게 과연 당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안철수, 조경태 이분들은 중진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장층하고 소장파하고 뭔가 이제 위치가 좀 바뀌어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네. 지금 김용태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표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국민의힘 보수 재건, 보수 혁신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변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도전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국내 정치에 대해서 쭉 이야기 논의를 해봤고 마지막은 경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재무 통상수장 2+2 협의가 돌연 취소가 됐는데요. 미국은 베선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 좀 미국에 좀 밀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일단 그리고 일본과 최근에 15% 관세에 이제 합의하고 또 EU와도 거의 근접한 15% 정도로 합의가 근접해 있다. 사실상 현행을 유지하는 선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하고는 이제 하필 이렇게 이제 일정이 돌연 취소가 된 상황. 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뭐 걱정이 많이 되죠. 네. 뭐 미국하고 우리야 뭐 워낙 그 강자와 약자의 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서글픕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한테 대해준 정도를 미국이 우리한테 좀 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본보다도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따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가 좀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 일본과 이제 관세 협상 마무리 지은 건 거의 뭐 기존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게 이제 15%라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쌀 시장 개방 뭐 이런 걸 약속했잖아요. 자동차 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이 우리 그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네. 일본하고는 또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일본산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보다는 좀 파장이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다면 만약에 일본하고 똑같다면 우리도 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치적으로 무지무지한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무슨 중요한 일정 그러는데 뭐 이거 이상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밀당 얘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시장 보이고요. 개방에 대한 그 압박으로 봐야 되나요? 그거라고 봐야죠. 어디까지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추가로 막바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 뭐 사실은 뭐 저희로서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에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양당이 다 전당대회, 대표 선출 전당대회 한참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좀 많이 현재 앞서 있고 뭐 앞으로도 이게 뒤집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명도나 뭐 당내 비중 이런 것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두 분이 다 뭐 어떤 대화와 타협을 잘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배타적이고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갈라치기를 잘하는 그런 정치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국정 현안 또 법안 이런 것들을 잘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좀 더 고조되는 것 아닌가. 강대강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걱정이 돼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강경파가 득세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그 저희가 뭐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에 대한 뭐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지명 후에 여러 가지 여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정말 우리가 국민 눈높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나 어긋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네. 상식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